아주 힘들어야 한다. 그러나 죽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지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다. 인간은 가짜 허기 속에서 허겁지겁 음식을 계속 먹고 정신건강까지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읽었을 때 굉장한 소득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잘 알게 해준다는 이 책은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좋은 저작인 것이 아닌가. BTV 이동진의 파이학회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사실 오늘 이 방송 녹화는 이전에 저희가 6년 동안 스튜디오 겸 또 사용하기도 했었던 작업실이기도 한 이전의 파이학회를 떠나서 새로운 파이학회로 저희가 옮겨와서 녹화를 하게 되는 최초의 방송입니다. 그래서 또 마음이 더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공간의 구석구석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가 좀 정리가 덜 끝난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베스트북 시간입니다. 2025년 7월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면서 또 이 책을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책은 바로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네바다 주립대학교의 교수이기도 한 그리고 또 저널리스트이기도 한 마이클 이스터가 쓴 책인데요.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편안함의 습격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 관한 이야기들과 또 저자가 직접 겪게 되는 정말 파란만장하고 엄청난 그런 모험의 여정의 이야기를 두 가지를 겹쳐서 쓰고 있는 흥미진진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 부분에서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이 저자 마이클 이스터가 알래스카의 인구 한 3,000명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에 비행장에서 서 있습니다. 이미 그 마을 자체가 북극권에 들어와 있는 마을이라도 하죠. 여기서보다도 훨씬 더 북극에 가깝게 가서 순록 사냥 여행을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모두 3명이 가는 것인데요. 워낙 오지이기 때문에 이제 정해진 비행기 편이 없어서 이제 비행기를 수소문해서 가야 되는 건데 타고 가야 될 비행기가 6인승 비행기인 것입니다. 엔진도 하나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비행기를 굉장히 고물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행기를 보다 보니까 이게 하늘 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치 그냥 빈 깡통에다가 날개 2개 붙여놓은 것 같은 형상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타야 되는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었겠죠. 이 3인조로 순록 사냥 여행을 떠나야 될 팀장이 라고 말할 수 있는 돈이라는 사람이 와서 안심을 시킵니다. 근데 돈이라는 사람은 오지의 생존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다큐멘터리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1년 중에서 6개월은 아예 알래스카 오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런 환경 속에서 익숙하겠어요. 3인조 중에 나머지 한 명인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 근데 20대 초반의 나이에도 이미 지난 10년 동안을 미국 메인주에 인터넷도 안 되고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사방이 2.5m씩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오두막집에서 살면서 직접 사냥해서 잡은 음식들로 끼니를 해결할 정도로 정말 이쪽 분야에서 살아남는 데는 도 같은 것 같은 그런 청년인 것이죠. 이렇게 2명의 프로페셔널과 함께 순록대 사냥을 나가게 되는 이제 주인공인 마이클 이스터라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기자이기도 하고 그 팀장에 해당하는 돈이라는 사람과 함께 네바다 오지 여행을 한 번 정도 한 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근력이나 체력은 좋은 사람이지만 초짜인 일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를 훨씬 더 해결해 주면서 좋은 쪽으로 고양시켜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이 여정에 과감하게 뛰어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직접 취재를 하고 그 결과로 이 책을 쓰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렇게 북극 오지로 사냥여행을 떠나게 돼서 이런 고물 비행기를 탈 생각을 하니까 이 저자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더군다나 북극에 도착하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북극 곰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늑대들도 있을 것이고 한타바이러스의 문제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들쥐떼들도 걱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북극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혹독한 그런 날씨에 시달릴 것이고요. 빙하들이 흘러내리기도 하고 깎아진 절벽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주인공은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니가 찾아와서 마음을 풀어주려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사고가 별로 많이 나지 않았고 비행기 사고가 물론 사고는 있긴 했는데 마이크라는 어떤 그 파일럿이 이 기사에 대해서 오판을 해서 본인은 멀쩡하게 살아 돌아왔지만 기체를 완전히 부수는 바람에 그걸 수리하는데 큰 문제가 생겼던 사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운전하게 될 파일럿 브라이언은 정말 이 분야의 탑건이니까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기체는 저렇지만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문제는 없겠구나. 워낙 운전을 잘한다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브라이언이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두 분은요 이 비행기를 타지 마시고 저쪽에 있는 또 다른 비행기를 타세요라고 안내를 하고 양쪽으로 나누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36kg짜리 어마어마한 무게의 배낭을 지고 이 또 다른 고물 비행기에 타려고 하는 순간 처음 보게 된 조종사가 인사를 건네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여정을 책임지게 될 파일럿 마이크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주인공은 가만히 있어봐. 마이크라면 혹시 그 기체를 박살냈다는 바로 그? 라고 점점점 하면서 그 문장이 끝나게 되고 7페이지에 도입부가 끝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나온 넌픽션 저작들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읽었던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야에서 어떤 잘 정형화된 그런 방식이 있을 텐데, 하나는 저자가 직접 개인적인 체험 혹은 개인적인 어떤 경험 같은 것을 직접 기록하는 것을 한 절반 정도로 채우고, 나머지는 그 경험과 관련된 어떤 사실들을 학술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통해서 양자를 결합해서 수필로도 흥미롭게 읽혀지기도 하고 또 인문학 서적으로도 흥미롭게 읽혀지는 책들을 내는 경우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마크 롤렌즈가 썼던 철학자와 늑대 같은 책이라든지, 혹은 데이비스 힐즈가 썼던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라는 책처럼, 이런 책들은 개인적인 체험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흥미롭게 맵시 있게 쓰는 어떤 수필로서나 흥미진진한 그런 사실들을 전달하는 교양으로서의 능력을 모두 다 함께 갖춘 그런 뛰어난 책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뒤에 놓일 만한 또 다른 훌륭한 책이 바로 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클 이스터는 이 책에서 33일 동안 순록 사냥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일단 떠나게 되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편이 없고 근처에 마을이라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합의된 대로 33일 뒤에 비행기가 오죠. 그러니까 33일 사이에서는 사냥이 끝난다 하더라도 거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여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저자 자신이 저널리스트이기도 하고 뛰어난 취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을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학자들로부터 취재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이 책의 절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같은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에드워드 윌슨 같은 생물학자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간접 인용되지만, 제가 예전에 운동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운동하는 사피엔스라는 책을 제가 그때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 책을 썼었던 데니얼 리버만 같은 학자는 직접 가서 만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세히 그의 목소리를 육성으로 담아두는 방식으로 해당 분야의 지식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저자의 마이클 이스터가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라서 유머러스하고 맵시 있게 글을 쓰기 때문에 그런 탐험기를 읽을 때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학작품을 읽는 것 같은 느낌까지 줍니다. 이 장대한 모험의 여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면, 제가 2년 전에 여러분들께 올해의 책으로 선정해서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부처스 크로싱이라는 또 다른 뛰어난 소설이었던 건데요. 그 부처스 크로싱에서 내내 묘사했을 것 같은 19세기의 사냥 여행을 20세기, 21세기 이 알래스카로 옮긴 다음에 빌 브라이슨이 유머와 재치를 이렇게 버무려서 쓴 것 같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책의 절반을 이루는 것은 그런 문학작품을 읽는 것 같은 재미가 있고, 나머지 절반에서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우리를 제대로 일깨워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잔뜩 담고 있기도 합니다. 책 제목이 편안함의 습격인 것처럼, 인류는 기본적으로 불편한 환경 속에서 오랜 세월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통제를 하고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누리는 방식으로 활동을 해서 결국은 인류는 어떤 그 번영에 좀 더 이렇게 유리한 환경 쪽으로 진화해 왔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 말에서 한 20세기 초반의 상황부터 사실상 전기를 이용한 전등이라든지 또는 많은 어떤 가전기구의 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은 호모사피엔스의 전체 역사 속에서 인류가 지금 같은 편안함을 누리게 된 것이 0.0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이 얘기인즉슨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오랜 세월 동안 불편함을 견디도록 인체가 만들어져서 그에 맞게 진화해 왔는데, 더 이상 그런 불편함은 없고 이 편안함이 극단까지 도달한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터져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책의 문제의식인 것입니다.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이 책은 모두 5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의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아주 힘들어야 한다, 그러나 죽어서는 안 된다 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주인공이 이전에 어떤 일들을 겪어왔는지, 자기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집안 대대로 알코올 중독에 걸린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본인 스스로도 20대 시절에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숙취에 깨어서 금주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변화된 자기의 삶을 사술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수로 일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팀장에 해당하는 돈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네바다 오지 여행을 하게 되고요. 그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니까 돈이라는 팀장이 이 사람을 믿고,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여행을 한번 해볼래요? 라고 해서 알래스카 북극권에 있는 그 오지에서 순록 사냥을 하는데 초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덜컥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모든 여정이 있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행기를 무사히 타고 내려서 순록 사냥을 하게 된 첫날, 어마어마한 그런 강풍 때문에 텐트 속에서 밤새도록 공포에 떨게 됩니다. 날이 밝아오자마자 그 텐트를 접어서 아래쪽으로
설수하는 장면으로 본격적으로 일부에서 시작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이 책의 모든 구성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절반은 직접 겪는 모험담을 쓰고 있고요. 이 일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또 이런 것입니다. 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그 연장선상 속에서 인류가 어떤 문제를 겪는지에 대해서 주인공이 또 다른 학자를 찾아가죠. 그 전문가는 이제 심리학자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데이빗 레버리라는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얘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데이빗 레버리라는 사람이 어느 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 갔던 것입니다. 근데 공항에 갔는데 그 검색대에서 그 요원들이 지나칠 정도로 사람들의 짐을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레버리 입장에서는 별로 위험할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90살이 된 할머니의 짐을 마치 테러리스트의 짐이라도 되는 것처럼 수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혼자 공상에 잠깁니다. 이 검색대에 경보음을 울리지 않는 안전한 물품들로만 채워진 가방을 갖고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요원들이 마음을 놓고 더 이상 그 검색하는 데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느긋하고도 평온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이 되게 되면 아마도 그 전까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물품과 가방까지도 더 이잡듯이 뒤져서 또 다른 검색을 하느라고 그 검색 범위를 넓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에 착안해서 심리학자인 데이빗 레버리는 이와 같은 실험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위협적인 얼굴을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실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을 갖고 있는, 그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위협적인 표정을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는 카드들을 섞은 다음에 사진 한 장씩 보여주게 해서 이 사람의 모습이 위협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 보면서 위협적이다, 아니다 라는 방식으로 판단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판단하게 되는 그런 피험자 경험이 점점 축적되어 가는 순간 살짝 카드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달리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의 숫자를 훨씬 더 적게 만들죠. 이전에는 만약에 10명 중에 3명꼴로 위협적인 사람이다 라고 발언한 사람이라면 그것보다 훨씬 더 적게,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1명 혹은 30명 중에 1명꼴로 위협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은 대략 10명 중에 3명꼴로 위협적인 사람이라는 그 퍼센테이지를 유지해 가면서, 다시 말하면 이전이라면 위협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조차도 위협적이다라고 판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버리는 이에 따라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지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다. 만약에 인간이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고 이 편안함을 추구해서 어떤 그런 만족감을 얻게 되면 그 만족감 속에서 계속 만족이 유지가 되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 편안함에 익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상대적인 비교라는 것인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뇌의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인간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됐을 때 자기가 여태까지 겪었던 모든 사례들을 기억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사례들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뇌의 에너지를 훨씬 더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적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날 경우에 치명적인 약점은 동일한 어떤 경험이나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그 자기가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때 상대적 비교를 자꾸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편안했던 것이 내일은 더 이상 그만큼 편안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편한 무언가를 고안하거나 더 편한 무언가의 방식으로 옮아가게 되는 상황 속으로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통해서 저자인 마이클 이스터는 2부와 3부와 4부를 통해서 어떤 인간이 겪는 그런 문제들을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그룹화된 문제점은 자기가 이 사냥 여정에서 겪는 문제점과 고스란히 이렇게 병행해 가면서 묘사한다는 데 이 책이 묘미가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2부에서의 제목은 따분함을 즐겨라 라는 것이고 3부에서의 제목은 배고픔을 느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매일 죽음을 생각하라 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되면 짐을 나르라 라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렸던 이 4가지 곤궁한 불편함은 이 사냥 여정에서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4가지의 불편함이기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따분함이었던 것인데요. 북극의 한복판으로 가서 이 순록 사냥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 경이로운 자연 경관에 넋이 나갈 정도로 몰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한두 시간이고 순록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관찰해야 되고 동일한 지점에서 계속 매복해서 그들을 바라보는 일들까지 그 속에서 변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인간은 굉장히 따분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무료함을 견디는 것이 이 여정에서, 더군다나 라스베이거스라는 도시에서 살았던 이 교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이 책의 나머지 부분들에서 역시 또 밝히고 있는 것은 이 따분함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는 왜 따분함이라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인 학자들을 찾아서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류학자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사람이 만약에 선사시대에 있었고 B라는 사람이 선사시대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어떤 열매를 따서 채집 활동을 해서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과일을 따로 한번 갔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만약에 과일이 탐스럽게 열린 나무가 있다고 친다면 낮은 데부터 따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점점점 아랫부분에 있는 과일을 다 따니까 윗부분에 있는 과일을 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겠죠. A라는 사람은 따분함을 잘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과일을 따다가 점점 더 많은 수고롭게 따야 동일한 과일을 딸 수 있는 지경이 되게 되면 따분함을 느끼고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그럼 낮은 데 있는 또 다른 과일은 없나 해서 옆나무 혹은 또 다른 숲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동일 시간에 조금 더 적은 노력을 들이면서 과일을 딸 수 있는 곳으로 옮겨 다닌다는 것입니다. 과일을 따다가도 또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권태를 느낍니다. 그날 일정이 끝나기 한 2시간 전에는 그럼 한번 사냥이나 한번 해볼까 해서 지나가는 작은 영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집으로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B라는 사람은 따분함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곳에 있는 과일을 따다가 높은 곳에 있는 과일을 따는데 더 수고로움이 드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이상하게 느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는데 당연히 효율은 떨어지게 되고 점점점 과일을 따는 속도와 채취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그렇게 지났을 때 과일만 계속 따분함을 느끼지 않고 딴 사람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과일만 가지고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날 저녁 A의 가족들은 배부르게 영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나서 과일을 즐겼다는 것이고요. B의 가족은 서로가 누가 더 많이 먹나 눈치를 주는 환경 속에서 과일만 깨작거리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어떤 재미있는 설명인 것입니다. 따분함이 그렇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일종의 어떤 하나의 사고 실험 같은 그런 예화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모든 장르를 한 번에 플레이. BTV 올 플러스. 영화, 퀴즈, 다큐, 애니는 물론 드라마, 예능, 실시간까지 한 번에. BTV 올 플러스. 이 학자의 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따분함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상태로 옮아가기 위해서 일종의 격발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지금 맡아서 해야 되는 어떤 그 일을 더 잘 해내기 위한 따분해서 무료하게 시간, 우리가 멍 때리는 시간 같은 것이 결코 비생산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따분하다고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뇌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적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인은 따분함이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되었다라는 것이 저자의 문제의식 입니다. 1920년대가 되면 라디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대가 되면 텔레비전이 확산되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무료한 가운데 속에서 공상에 빠진 일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자가 말하는 운명의 2007년 6월 29일이 찾아옵니다. 바로 아이폰이 처음 출시된 날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서 인류는 사실상 따분함을 느낄 수 없는, 그러니까 따분함이라는 감정은 사망 선고를 선고받게 되었다라고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루해지면 줄을 서 있다가도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한다든지 체크를 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따분하면 그 따분함 때문에 그 속에서 수많은 공상들을 하게 되고 생각들을 굴리게 되고 생산적인 돌파구를 찾게 되는 것인데, 이제는 따분함을 느낄 새도 없이 자극에 계속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책에 따르면 미국에서 휴대폰을 하루에 손가락으로 미국인들이 터치하는 횟수가 평균적으로 2,600번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 2,600번의 터치 속에서 휴대폰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11시간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따분함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소를 하게 되면 뇌는 계속 에너지를 자극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없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그 모든 것에 인간이 몰두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명의 한복판에서 인간은 더 이상 따분함을 느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속에서 인간의 뇌는 계속 혹사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과 일상에서 혹은 정신적인 질환에서 육체적인 질환까지 수많은 문제점 속에 스스로를 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정 속에서 짐을 굉장히 줄여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33일 동안 먹을 식량을 이 36kg짜리 배낭에 지고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음식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33일 내내 항상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냥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일들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사냥에 성공한 다음에는 그 고기를 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어떤 그 운송수단이 따로 있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그 즉시 그 순록을 해체해야 되는데 순록의 몸무게가 무려 180kg입니다.
그래서 180kg에서 내장 같은 것을 제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크게 몇 가지 토막으로 나눈 다음에 등에 그야말로 고기를 메고 걸어와야 되는 건데 걸어와야 되는 거리가 8km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8km를 각자 세 사람이 대략 40kg에서 50kg쯤 되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고기를 메고 북극권에서 이 숙소까지 돌아와야 되는 그런 여정을 하면 이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에 대한 굉장히 생생한 묘사가 있는 것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고 무거운 짐을 나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불편함들이 사실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작용하는 현대인이 잊고 있는 무언가를 전해준다라는 것을 학술적으로 이 책은 뒷받침하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배고픔을 느낀다고 했을 때 이 배고픈 시간,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나서 대략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의 공복기가 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음식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서는 호르몬들 같은 것이 분비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 혹은 아드레날린, 혹은 테스토스테론 같은 게 분비가 되어서 자, 이제 음식 같은 것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너 몸에 과잉 저장되어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이나 혹은 양분 같은 것들을 태워서 빨리 에너지를 얻어라고 이 호르몬들이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인체는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잉여 칼로리 형태로 몸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 같은 이런 것들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 공복 기간 동안. 근데 이런 것을 태울 때도 인체는 굉장히 현명하고 효율적이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조직들 같은 것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휴지 상태에 들어가 있는 세포나 죽어가는 세포나 아니면 죽은 세포를 없앤다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배고픔을 인간이 충분히 느껴야 이 자가 포식을 통해서 인체를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겪게 된다는 것인데 이게 과거에는 가능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류가 수렵을 하고 채집을 하고 사냥을 하는 그런 시기에는 해가 떠 있는 낮 동안은 먹었죠. 그렇지만 밤이 되면 사실상 음식을 거의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었겠죠. 그리고 인체는 거기에 맞게 이 배고픔이라는 것을 견디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왔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무엇보다도 주변에 음식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 늦은 시간까지도 간식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음식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배고픔을 느끼는데 실제로 막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고요. 허기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허기가 있고 가짜 허기가 있다는 건데 진짜 허기는 진짜 배고파서 먹는 거죠. 가짜 허기는 일종의 보상 허기라고 해서 배고프지도 않는데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 가짜 허기를 통해서 인간은 사실은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과잉으로 음식을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가짜 허기를 느낄까? 진화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옛날에는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로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배가 부른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음식을 계속 꾸역꾸역 넣어야 잉여 칼로리를 섭취해서 그것을 지방이라든지 또 다른 여타 형태로 몸에 비축을 하게 되면 음식이 없어서 굶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태움으로 인해서 버텨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가짜 허기라는 현상이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더 이상 인간의 생존 조건이 더 이상 몸속에 음식을 미리 비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가짜 허기라는 습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음식을 계속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대 문명에서는 음식을 계속 섭취하도록 다양한 마케팅이나 광고를 통해서 혹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그 사람을 그쪽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가짜 허기 속에서 허겁지겁 음식을 계속 먹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과체중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인간의 건강, 또 정신 건강까지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사냥에 성공을 해서 그 180kg의 순록의 사슴고기를 세 사람이 나누어지고 8km를 걸어서 숙소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습니까? 40kg, 50kg 되는 그 고기를 지고 오려면 중간에 쉴 수도 없답니다. 무거워서 중간에 쉬려고 고기를 내려놓는 순간 그 고기를 다시 짊어지기 위해서 올려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노동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방법은 40-50kg의 고기를 이 어깨에 맨 상태에서 이 상체를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서서 쉬는 거죠. 그것이 유일하게 쉬는 방법이라는 건데요. 그 방법을 통해서 8km를 통해서 돌아온 다음에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하지만 그 저녁에 자기 평생 먹어본 가장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게 되었다라고 쓰고 있고요. 그날 12시간을 잡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9시가 되어서 전날에 있었던 그 뿌듯한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는 점점 끝나가는데 생각해보니까 마실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기 또 800m 아래에 있는 개울에 가서 물을 길러오기 위해서 하이킹을 시작하면서 이 책은 마침내 끝이 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 그러니까 따분함이라든지 배고픔, 혹은 죽음의 문제나 아니면 짐을 나르는, 그러니까 근력을 사용하는 문제들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이 사냥의 순간순간하고 엮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바탕의 여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그 여정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굉장히 학술적이면서도 흥미진진한,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뭐 교훈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흥미로운 교양들이 담뿍 담겨져 있는 훌륭한 책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뭐 최상의 방법은 나도 결심했어 해서 주변에 어떤 그 베테랑들과 같이 합류를 해서 이런 여정을 직접 해내면 가장 좋겠죠. 고산에 등장한다던가 아니면 사막 체험을 한다던가.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읽었을 때 굉장한 소득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잘 알게 해준다는 어떤 한 가지 측면에서 이 책은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좋은 저작인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깊숙이 침윤이 되어서 이것이 문제라고 느끼지도 못하는 일상에서의 수많은 편안함에 대한 어떤 그런 단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극적인 체험담을 통해서 혹은 관련된 수많은 지식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가 떠올려 보는 것조차도 상당히 큰 소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독서 체험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영화로는 여러분들께 정말로 그야말로 추위부터 시작해서 배고픔까지, 무엇보다도 그 주인공을 직접 연기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배우가 직접 생고생을 하면서 이 모든 연기를 살아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생동감 넘치는 작품이기도 하죠. 레버넌트,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아카데미상까지 휩쓸었던 이 대표작을 여러분들께 추천작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